안녕하십니까.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독학하기 여러분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가 지금 이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의사표시장에서 우리 피지는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에 대해서 정리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사기강박부터 정리해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대리제도로 들어가죠. 아무튼간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금년도 시험 문제에서도 틀림없이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내야 합니다. 이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공부하면은 이 시험에 빨리 접근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한편 수월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5개년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머릿속에 숙지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강의 내용을 소화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기 강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가 10번 문제죠. 10번 문제.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0번. 자, 이 사기 강박은 자, 이것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사기 강박은 의사표시가 기망행위에 의해서 강박행위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한 건데 이거 일치되긴 했지만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죠. 사기강박은. 이것은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착오에 관한 규정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착오에 관한 규정은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는 게 착오에 관한 규정인데 이 사기강박은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취소가 가능하죠. 강행규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 좀 주의하세요. 경제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경제적 요인은 필요 없다.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돼야만이 사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착오는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착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제적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거. 그러면 사기는 기망행위잖아요. 기망행위. 강박은 공포심을 약화시키는 강박행위죠. 기망행위, 강박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는 2단의 고의예요. 2단의 고의. 자, 고의라는 말은 뭐죠? 고의라는 말은 일부러 했어야죠. 2단계의 고의라는 말은 이 뭡니까?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와 속은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속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게 하려는 고의. 이게 바로 2단의 고의죠. 상대방을 속이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려는 고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과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과실은 해당 없다는 얘기는 사기 강박에 해당 안 돼요. 과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상대방을 속였다 이렇게 나오죠.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과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사기 강박은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는 위법해야죠. 정당행위일 때는 사기 강박이 아니죠. 위법행위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어야죠. 인과관계.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속어야만이 사기가 되는 게 아니죠. 당사자가 속으면은, 당사자가 공포심이 야기되면은 강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침묵도 사기 강박이 될 수 있어요. 자, 무엇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을 부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침묵이나 부작위도 사기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기 강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죠. 상대방이 사기 강박.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을 때는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죠. 시문제는 이게 잘 나와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이 됐을 때는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일 때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든가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하나요. 취소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다. 그렇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자, 아무튼간 잘 정리해 놓으셔야죠. 사기 강박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0번 문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틀린 거.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자, 여러분들 공법상행위나 소송행위는 사기 강박에 관한 규정이 적용 안 돼요. 공법상행위나 소송행위나 이 가족법상행위 또는 주식의 인수청약과 같은 상법상 거래 행위는 이 민법의 비진의 표시에, 우리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깡그리 안 돼요. 107조에서 110조까지가 다 적용이 안 됩니다. 아무튼간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적용 안 되니까 취소할 수 없죠. 사기에 의해서 소송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대리인이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대리인과 이 본인은 동일시 취급해도 됩니다. 대리인과 본인은 법률상 남남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취급해도 돼요. 그러면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했으면은 본인이 기망행위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사기를 당한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죠. 취소할 수 없다 나왔으니 틀렸죠.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답이 벌써 2번 나왔네요. 3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 강박이에요. 극심한 강박이라고 그러죠. 극심한 강박에는 무효이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극심한 강박일 때는 무효라는 거.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으로 시가를 묵비했어요. 시가를 숨겼어요. 아니면 시가를 높게 고지했어요. 이랬을 때 특별한 사정이면 기망행위가 아니다. 자, 이것은 기망행위가 아니죠. 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높게 가격을 높게 쳐서 받으려고 하는 게 다 매각하는 사람들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높게 가격을 불렀다 해서 이건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았네요. 지금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2번 나왔죠. 자, 5번 지문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5번 지문. 자,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우리 사기 강박은 위법한 행위다 보니까 손해까지도 발생케 했으면은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불법행위가 성립됐을 때는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 주의할 것은 그러면 취소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중첩적으로 행사는 못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거. 더블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번도 맞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아까 전 지문에서 우리 대리인에 의해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2번이죠. 10번 사기 강박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11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11번.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아파트 분양자가 작년 기출 문제네요.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를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어요. 고지하지 않았다. 알려줘야 할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자, 아파트는 이 주거생활의 이 평온을 기억해서 공동묘지 이런 좀 혐오시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수분양자에게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고지해 줄 의무가 있죠. 근데 고지하지를 안 했으면 왜? 수분양자들이 공동묘지 옆에서 살기를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맺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걸 숨기는 경우 있죠. 그거는 사기에 해당됩니다. 이걸 부작위에 의한 사기라고 그러죠. 뭘 해야 하는데 알려줘야 할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그러면 1번 맞았죠. 자,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의 기망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만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취소를 하지 않고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았습니다. 자,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라고 나왔어요. 과장된 선정 광고, 과대 광고 이런 것들은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가 아니죠. 그러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틀렸네요. 사기가 아니라는 거. 과장 광고는 우리가 보통 광고가 좀 과장되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그런 것들은 사기가 아니라는 거. 이 수분양자가 그런 것들을 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이런 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이 답이 나왔네요. 4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피우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제3자가 사기를 쳤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았네요. 맞았습니다. 자, 대리인이 기망행위 또 나왔죠. 대리인이 기망행위가 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본인이 선을 하더라도 이 계약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은 자,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면은 이거 매년 나옵니다.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면은 본인이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면은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본인이 선을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11번 문제에서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3번이죠. 나머지는 다 맞은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사기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12번 문제. 강박에 관한 문제죠. 강박. 자, 12번 문제에서 강박에 한 의사표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강박에 의한 증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해서 증여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강박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진의 표시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쫄아서 공포심이 야기된 상태에서 협박을 당해서 한 의사표시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아닌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될 따름이지 이것은 진위가 결여된 것은 아니죠. 진위 있는 의사표시지 비진의 표시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1번 맞았죠.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강박은 비진의 표시도 아니고 반사의 질서도 아니라는 거. 1번, 2번 다 맞았죠.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3번도 맞았죠. 4번. 자, 강박에 의한 의사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 우리 아까 나왔던 지문 또 나왔잖아요. 이게 세 번째 나왔는데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위험만 갖추고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았습니다. 극심한 강박일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해요. 이익 달성. 자, 여러분들 강박은 경제적 요인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제적 이익 달성이 부적당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인정됩니다. 사기 강박은 경제적 이익 달성을 해야만이 사기 강박은 아니에요. 경제적 요인과는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익 달성에 부적당하더라도 하나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사기 강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죠. 답은 1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아무튼간 요 내용을 좀 잘 숙지하시라는 거. 자, 우리 13번으로 들어갈까요? 자, 이제 13번은 의사표시 효력에 관해서 설명이 나온 거네요. 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자, 우리 111조를 보면은 의사표시는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나왔죠.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해서 원칙적으로는 도달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지이죠.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도달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죠.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지만 도달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자가 사망했어요. 표자의 사망 또는 행위 능력이 상실됐어요.
행위능력 상실해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의하다는 거. 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의사표시는 유의하다. 자, 발신 후 2달 전에 표자가 사망했어요.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사망했어요. 그래요. 또 행위능력이 상실됐더라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의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12조를 보면은요. 수령 능력이라고 나와요. 자, 수령 능력은 행위 능력이 있는 자가 수령 능력자죠. 행위 능력. 그러면 제 행위 능력이 결여되고 있는 제한당하고 있는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죠.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을 때는 도달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거. 그렇지만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게 됐다든가 또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건 무방하죠.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게 된 경우는 도달 효력이 생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13조. 113조는요. 공시송달에 관한 얘기죠. 자, 공시송달은 뭐냐. 표자를 알지 못해요. 과실 없이. 누군가 몰라요. 또 표자가 어디 살고 있는가를 몰라요. 주소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공시송달. 자, 이런 것들이 의사표시 후 효력 발생인데, 자, 우리 도달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발신지를 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사표시가 발신지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진야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잖아요. 진야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진야님을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무효다 그래야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자,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여기 나오네.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자, 여기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 능력이 상실됐어요. 그래도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그대로 유의하다 그랬죠.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맞았습니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의사표시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공시송달 규정에 송달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갖고 상당한 기간 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보통 우편은 딴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불도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이라고 나오면은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럽니다. 반송되지 않고 있으면 근무랩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보통 우편이라고 나왔으니까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14번으로 들어갑시다. 14번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계속 우리 틀린 문제로 계속 나오잖아요. 옳은 문제와 틀린 문제가 우리 왼법에서 40대 60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옳은 문제가 40%. 그 다음에 틀린 문제가 60%. 틀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틀린 걸 고르라는 것이. 자, 1번. 표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여기 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또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거 1번 맞았죠.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후 수령을 거절했어요. 내 얘기 잘 들으세요 하니까 귀를 꽉 막았어요. 그래도 의사표시는 도달이 된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의사표시는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 자,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효력이 생긴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수령을 거절했더라도 도달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자,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 여기 나오죠. 내용증명 우편이면은 이건 근무랩에 도달했다고 추정된다고 그랬죠. 자,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은 그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자, 4번. 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고 나왔네요. 자, 행위 능력이 상실됐어요. 표자가. 그래도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를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틀렸죠.
제한 능력자가 됐더라도 그대로 유의하다고 그랬어요. 유의하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5번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내용증명 우편이라고도 나왔죠.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취를 거절했어요. 자, 수령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을 때는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틀린 걸 골랐으니까 14번의 답은 4번이네요. 14번 문제는 바로 표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아냐 모르냐, 그런 문제죠. 아무튼 저 문제가 잘 나오는 이런 지문이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의사표시장을 우리가 14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제3장의 대리제도를 들어가 봅시다. 대리제도. 자, 이 대리가 3문제 정도 나오죠. 대리를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제도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몇 가지 중요한 것 좀 정리해 드릴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 을이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행위라고 하죠. 상대방과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 자, 대리인은 누구를 위한 법률행위? 본인을 위한 행위.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하더라 이겁니다. 본인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표시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해야죠. 본인을 위한 행위. 이걸 대리행위라고 하죠. 그러면 본인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현명이라고 그래요. 대리인의 자격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 그래야만이 대리행위가 되죠. 자, 대리행위. 이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대리는 다 직접 대리를 얘기하죠. 대리 효과가 본인한테 기속한다. 그러면은 타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리권 관계라고 그래요. 대리권 관계다.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자격, 권한 내지는 자격이죠.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리권의 발생은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수권행위라고 하죠. 대리권 수행위, 권한을 수행해주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가 의무대리라고 그래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를 의무대리라고, 법률의 규정상 발생하는 대리가 있어요. 법률의 규정상 발생하는 대리, 이걸 법정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무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눠진다는 거. 의무대리, 법정대리.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가 의무대리고,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죠. 이 의무대리는, 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면 자기가 계약을 맺은 거랑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계약의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활동 영역이 넓어지죠. 이걸 사적자치 확장이라고 그래요. 사적자치 확장의 대리죠. 법정대리는, 자,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안전하고 유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완전하고 유의하게 자기한테 효과를 귀속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사적자치 보충이라고 그래요. 법정대리는 보충의 대리고, 의무대리는 확장의 대리죠. 다 대리라고 표시하는 것을 현명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하죠. 그럼 현명을 해야 본인한테 귀속하는 건데, 현명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위반했을 때는, 위반 시 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 되죠.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 된다는 걸 주의하세요. 위반했을 때는, 현명을 해지 안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다 기속하는 건데, 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리행위 하자 흠결은, 이 의사표시 하자 흠결은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죠. 대리인이 표준이 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인의 독자적인 의사표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이 대리 행위는 그대로 유의하죠. 대리 행위는 제한 능력자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대로 유의하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대리 제도라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의 대리인 을. 자, 을이 대리인이고 갑은 본인이죠. 갑은 본인이고, 갑 소유 부동산을 병이 상대방이죠.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자, 을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리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잔금까지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되죠.
중도금, 잔금까지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럼 맞았죠? 1번 맞고. 2번. 을이 병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기를 당한 대리인은 자,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하자인은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하자인은 의사표시인데 그 취소권은 본인한테 기소하는 거죠. 갑이 취소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자, 대리인이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했으면 하자인은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권은 본인한테 기소하는 거죠. 그러면 맞았죠. 자,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이름만 인장만 날인했어요. 그래도 대리 의사가 있었을 때는 유효한 대리인가 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다 맞았네요. 자, 4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현명을 위반했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현명을 위반했으면은 대리행위가 아니라 자기계약이라고 그랬죠. 표시하지 않았는데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현명을 해야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가 되는 건데 현명을 위반했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계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번도 맞았죠.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됐더라도 대리행위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의 제한 능력자의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됐더라도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번이 틀렸죠.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1번 답은 5번. 자, 2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2번 문제. 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문제죠. 자, 우리 대리권의 범위는 118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118조. 제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한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124조와 그 다음에 공동대리 제한이라는 119조를 생각해야죠. 대리권의 제한은 범위는 118조. 자, 그 다음에 아무튼간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우리 그러면 이 내용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124조가 뭐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라고 그래요. 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금지시킵니다. 자, 그것 좀 정리해 볼까요? 124조. 왜 자기계약을 금지시켜 놓으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 대리인이 이 대리의 자격으로서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는 걸 얘기했죠. 그럼 본인이 이 당할 염려가 많아요. 본익이 침해가 될 염려가 많아요. 본인의 이익이. 그래서 자기계약을 금지시켜 놓은 거죠. 쌍방대리는 양쪽을 대리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다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쌍방대리도 금지되는 거죠. 근데 예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있어요.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 본인이 좋다. 당신이 이 직접 계약을 맺어도 좋다.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든가. 아니면은 기존 채무이행. 예를 들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대리로 등기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운 이익의 교환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채무 이행은 다툼이 없는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이행은 상관없죠.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그러면 이 허용되는 걸 빼고는 허용 안 되는데 위반시 행위는 어떻게 되냐? 무권대리가 되죠. 무권대리 행위가 되는 거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화될 수 있죠. 아무튼간 자, 119조를 보면은 다수인의 대리인이 있어요. 다수인의 대리인이 있다 할지라도 원칙은 단독 대리죠. 원칙은 단독 대리입니다. 각자 대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공동대리로 본인의 제한이 있어요. 공동대리로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의 규정상 공동대리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공동대리로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위반하면은 이것도 무권대리 또는 권한을 넘는 피원대리가 성립된다 이래도 되죠. 자, 아무튼간 이것을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그래요.
공동대리 제한,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틀린 것은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를 기한이 도래한 경우. 자, 기한이 도래한 금전 채무는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틀렸죠. 변제할 수 있죠. 기존 채무 이행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이행은 이 변제가 자기계약에 허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변제하지 못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갖는 건 아니다. 오케이. 자, 해제권은요. 별도 수건이 있어야만이 해제가 가는 거죠. 해제권은 본인한테 기소하는 거지.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취소권 해제권은 별도 수권 행위가 있을 때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은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잔금까지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번 맞았죠.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119조. 다수인의 대리인이 있더라도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수권행위를 통해서 법률 규정을 통해서 공동대리로 제한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맞았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118조를 보면은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되죠. 그렇지만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는 거죠. 처분행위는 아예 안 되죠. 안 되죠. 아무튼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할 수 있다.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 문제는 답이 1번입니다. 1번. 자, 3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3번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대리인의 파산 선고면은 소멸사유입니다. 127조. 자, 127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적인 소멸사유다 해서 나와요. 본인의 사망, 또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이 되면은 대리권이 소멸한다라고 나와요. 127조에.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틀렸습니다. 1번.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1번. 2번.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다 수인이에요. 그러더라도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119조에 의해서 맞았습니다. 자, 3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은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는데 본인이 허락이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124조에 의해서 이 3번도 맞았죠. 4번.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 자,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뭐냐?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는데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엉뚱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거. 꼭 대리인이 본인을 배신을 때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대리인의 배임 행위에. 자, 대리인이 배신을 때리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원칙은 유의합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는 무효가 된다.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이 없어요.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알았다든가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할 수 있을 경우는 무효가 된다 하는 게 다설 판례의 견해죠. 비진의 의사표시설이라고 그러죠. 자, 아무튼 대리권 남용이 됐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는 무효다. 자,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문제였잖아요. 근데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잘 습득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절반 가까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꼭 좀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1번이잖아요.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죠.
자, 우리 4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4번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틀렸죠. 복대리는 누구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합니다. 현명을 하더라도 본인의 대리라고 표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는 대리인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오케이. 118조를 보면은 여러분들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되지만 물건이나 권리를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맞았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자, 3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했어요. 사자를 이용했으면 이때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복대리와 사자는 틀립니다.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은 이 뭡니까? 사자는 일종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리인의 사자가 됐을 때는 그건 이행 보조자로서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자, 4번 지문은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개시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대리인이 사망했다. 성년 후견 개시가 됐다. 대리인이 파산 선고가 됐다. 그러면 대리권은 소멸사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년 후견 개시가 됐을 때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127조 꼭 찾아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맞았죠.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수인일 때, 다수인일 때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119조. 계속 나오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걸 빨리 여러분들이 감지해야죠.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4번 문제는 나머지 지문은 다 맞은 거고 1번이 틀렸잖아요. 1번이 자,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지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틀렸죠. 틀린 것은 1번이죠. 자, 이래서 4번을 해결했고 5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오랜만에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오랜만에. 자, 이무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 선임감독의 책임이 없다. 자,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 해서 선임감독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어요. 자, 이것 좀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복대리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대리인의 책임,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상의 대리인의 책임을 자, 우리 이무대리인과 법정대리인 있잖아요. 이무대리인과 법정대리인 있는데 자, 이무대리인, 법정대리인. 자, 이것 좀 정리하세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자,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잖아요. 원칙은 복인권이 없어요.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을 복인권이라고 하잖아요.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이 없어요. 원칙은. 근데 예의적으로 어떤 때 있냐.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에서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선임감독상의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죠. 과실 책임. 그런데 법정대리는 항상 복인권이 있어요. 항상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원칙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죠. 여기는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지만 여기는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져요.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에서는 과실 책임으로 감경된다 그러죠.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그래서 원칙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이런 경우 과실 책임이 된다는 걸 주의하죠. 자, 이무대리는 과실 책임이고 이것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아무튼간 이무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으로서 복대를 선임했을 때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책임 없다고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이무대리인이 본인의 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등기하는 거, 이건 보존행위잖아요.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된다고 그랬죠.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특별 수건이 있어야 한다. 필요 없죠. 보존행위는 무제한에 허용되는 거니까 이런 특별 수건이 없더라도 가능하죠. 특별 수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자,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는데 복대리를 선임했어. 그래서 복대리는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대리권이 소멸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선우 무과실이에요. 그러면은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럽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이게. 129조가 적용된다.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3번 나왔는데 4번, 5번은 어떻게 틀렸는가 봅시다. 4번, 5번. 자,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125조에 의한 표현대리죠.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틀렸죠. 이런 기본적 법률관계가 없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는 성립이 됩니다. 이런 반드시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5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을 인정합니다. 틀렸습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는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자,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권과 사자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공법상 행위도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어요.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에서 권한밖의 행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됩니다. 또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에서 소멸하기 전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렸어요. 그럼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간 그런 것들이 기본 대리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번 문제에서는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3번만이 맞았죠. 3번이 자, 우리 대리권 소멸한 후에 복대리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했을 때 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 3번이 맞았죠. 자, 우리 6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6번 문제. 자,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표현대리는 우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표현대리가 표현대리라는 거 뭔 말입니까? 표현대리라는 것은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데도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면 이 표현대리는 외관을 존중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효화되는 거죠.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거죠. 책임이 유효하게 귀속된다.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데도 본인이 전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거죠. 표현대리는. 그렇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권대리 일종이죠. 그렇지만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한테 책임을 귀속하게 하는 제도죠. 이게 표현대리다. 자, 그러면 표현대리는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자, 내가 대리인을 보내겠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사실은 대리권을 수여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대리인은 무권대리인데 상대방 측은 본인 측에서 통지를 해줬으니까 상대방 측에서는 대리권 수여가 됐겠지라고 믿을 만한 성립상 외관이 있는 거죠. 그 외관을 존중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이 귀속된다는 거. 본인한테 책임을 귀속되는 것을 표현대리라고 하죠. 이 수여 표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는 이무대리잖아요. 이건 이무대리만 적용되죠. 이무대리만. 자, 126조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자, 권한받기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는 얘기죠.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어요. 이걸 월권 행위라고 하죠. 월권 대리라고 하죠. 월권 대리. 자, 그러면 기본 대리권과 이 월권 행위와는 동종 동질성을 요하지는 않아요. 전혀 별개의 행위도 적용되는 거죠. 아무튼간 이건 의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죠. 의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된다. 그러면 그 권한을 넘는 피원대리는 이것은 기본 대리권이 있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겠지라고 믿을 만한 범위상의 위반이 있어요. 범위상의 위반이 있기 때문에 그 위반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효과 귀속하는 제도죠. 129조 피원대리다. 자, 대리권 소멸후 피원대리라고 그래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던 자가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자,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것을 대리권 소멸 후 피원대리다. 그러면 이것도 의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는데 의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죠. 이것은 상대방이 믿을 만한 의관은 뭐냐?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던 자니까 지금도 대리권이 존속하겠지라고 믿고 있는 의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는 제도다. 이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대리행위는 유의해야 합니다. 또 나는 대리인이요라고 현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위반됐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주의하시고 그런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자,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상대방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여러분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현대리라고 주장해야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포함됐다라고 해석된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은 대리의 행위와 같은 종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자, 권한을 넘는 기본 대리권은 같은 종류, 같은 성질의 것을 요하지 않아요.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는 전혀 별개의 것도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같은 종류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틀렸어. 자, 3번 권한을 넘는 비원대리가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의 권한도 포함된다. 자,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대리권이나 사자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번은 맞았죠. 4번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한정된다? 말도 안 되죠. 어떤 제한이 없어요. 대리권 수여 표시의 방법에는 어떤 제한이 없어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한정된다 나왔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4번도 틀렸고 자, 5번 봅시다. 5번은 왜 틀렸는가 봅시다. 자, 우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는 자, 대리권 소멸 후에 권한받게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자, 이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래야죠. 그러면 틀렸죠. 자, 이거 129조 기존의 대리권의 범위를 소멸한 후에 기존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해버렸어요. 넘어서. 그러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죠. 그러면 우리 지금 6번 문제에서는 우리 3번이 답인데 3번이 맞은 것은 3번이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은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26조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126조 기본 대리권은 자, 우리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복대리권이나 사자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공법상 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125조 표현 대리권이나 129조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는 행위와는 동종 동질일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엉뚱한가 하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표현대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대리가 126조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간 표현대리에서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표현대리는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래도 외관을 존중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는
고개하는 제도인데 표현대리 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에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짓습니다. 본인에게 유효하게 책임을 지게 하려면은 대리 행위 자체가 유효해야죠. 자, 그다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은 상대방 측에서 표현 대리임을 주장했을 때만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 거지. 본인 측에서 또는 전득자 제3자 측에서 주장 못 하죠. 전득자 측에서는 상대방만이 오로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협의 무권 대리를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속적인 이런 이 공부에 지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면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